2018학년도 교육학 논술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남은 2차 여정 잘 마무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올해 2018학년도 교육학 논술은 전반적으로 조금 평이했는데, 제가 늘 수업 중에 모토로 삼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탁월한 만점 전략. 매 프린트마다 탁월한 만점 전략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일종의 각성제가 되고, 또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보다 합격의 지름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하자는 차원에서 탁월한 만점 전략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만점 미션을 완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많은 것을 다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잘 찍어준다는 말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잘 찍어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저는 교육 연구, 교육 통계 이런 거 거의 아예 다루지도 않았죠, 그죠? 그리고 뭐 한국 교육사도 뭐 안 다뤘고, 서양 교육사도 교육 철학도 거의 안 다뤘죠, 그죠? 어떤 분들은 교육 철학, 서양 교육사 왜 안 다루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빠지죠.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제 살펴서 가능하면 이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올해 뭐 4개 논점 모두가 다 제가 평소에 이제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출제가 돼서 나름대로 이제 미션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을 잘 완료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강조한 데서만 저 나름대로 이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카페에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시험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좀 밖에 있었거든요. 좀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카페 보니까 뭐 사랑한다는 얘기가 올라오길래 이거 무슨 얘기지 하고 보니까 이제 시험 잘 보고 왔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시험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세부적 내용을 설명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이제 이렇게 강조했던 데서 이제 출제했고, 어떤 분들은 뭐 문자로 보내시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출제위로 들어간 줄 알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고 알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주요 논점이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점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또 마지막에 제가 따로 이렇게 찍기라고 할까 해드렸죠, 그죠? 거기서도 꼭 봐야 될 거, 전체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제시해주고 그 중에서 또 특히 더 봐야 될 거, 그걸 또 좀 강조했는데 거기서 역시 출제가 됐고요. 특히 이제 1번 논점 같은 경우는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죠. 또는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뭐 수기 모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은 대체로 못 다룬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에 사용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상하게 이게 나올 것 같다, 그죠? 이상하게 얘기가.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거론되더라. 그래서 작년에도 변별력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게 바로 이제 조나센이 이제 그야말로 당락의 변별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나센도 이상하게 조나센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기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 워크 모형도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 모형이 아닌데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거론되니까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거하고 그다음에 준거지향 평가의 개인차의 교육적 해석,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변별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분석, 출제 경향과 기출 분석 간단하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은 제 나름대로 이제 느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평이한 수준이 아닐까. 제가 수업 중에도 작년보다 조금 쉬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비춰볼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 중에서도 1번 논점 워커 모형과 3번 논점 준거 참조 평가의 개인차 해석 요 두 가지가 변별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조금 평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도 사실 안 보고 들어가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볼 때 약간 응용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 교육과정 개발이 워커 교육과정 개발이 교육과정 개발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교육과정의 단계나 특징이나 장점 등을 잘 녹여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를 한번 보고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현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물론 좀 어느 정도 중요한 모형이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보고 들어가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4개 영역에서 출제가 됐죠.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공학 및 교수방법론,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행정은 역시 올해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 2017 학년도 중등교육과 논술의 출제 영역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아직 안 끝났죠. 올해 어떤 분이 이제 전공 공부가 너무 이제 벅차서 4개 영역만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정도로 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봐도 그나마 이게 제일 4가지 자기는 뭐 12점만 넘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전공이 쉽게 나와버리면 교육학이 굉장히 중요한 변별이 돼버리는 거고 변별적 요소가 되고 전공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좀 상관없겠지만요. 그래서 이 4개가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이게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은 영역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 배점 기준이 조금 세분화됐죠. 그래서 차를 조금 이제 벌리려고 하는 흔적이 좀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치하고 논리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출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야 이것도 문제냐 이렇게 비판하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게 문제냐 올해도 이게 문제냐 라고 하는 분들은 뭔가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강조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 모의고사에 못 따랐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비판하겠죠. 전체로 보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수업에 어떻게 실천하고 실천된 그 수업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전체 교직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체가 하나의 주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향해서 다 같이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주제가 주어지는 문제는 몇 개의 영역을 논리정연하게 잘 엮어서 출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제했다고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질 높은 타당도가 높던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질은 좋았는데 타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교육 기획의 문제가 약간 개념이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충분히 다뤘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했던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잖아요.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제는 아마 이제 올해는 모르겠어요. 수험생마다 체감도가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좀 쉬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내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평이해서 아마 점수가 작년보다는 한 2점, 작년 한 12점 정도 됐거든요. 11, 12점 정도. 그 달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13, 그러니까 14, 15 정도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분석입니다. 먼저 논술 주제죠. 논술 주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다라는 것이고, 학생의 다양한 특성, 다시 말해서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에서 학업 성적이 나와 있고, 학습 흥미,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그 비율 정도를 표시하고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대적인 측면을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학생들의 특성들이 이제 학업 성취적 측면이라든지 학습 흥미라든지 그리고 수업 참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개인적인 특성들이 다양하고 또 개인차도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다양한 특성 등을 존중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논점을 논리적으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배점 기준표의 마지막에도 각 주제와 연가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연계해서 서술해줘야 돼. 이걸 올해는 배점 아예 2점을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3점이 배당되어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리적 형식의 1점. 그 다음에 본론, 특히 본론에 4개 논점이죠. 그 네 문단과 이 주제와 연계해서 쓰는가. 여기도 점수가 2점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딱 항목을 나눠서, 작년에는 이제 뭉뚱그려서 3점 해놓으니까 잘 모르더라는 이 주제와 연계해서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한번 다시 또 이제 나눠서 2점이 들어갔으니까 잘 확인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사항이고 요구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논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죠.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각 논점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1번 논점입니다. 1번 논점,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다시 또 제시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개관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지금 공부하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일 큰 관심사는 뭡니까? 내 점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측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다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커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실제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자연주의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기를 강조하니까 수기 모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타일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합리적 모형이라고 그러죠. 일련의 합리적 절차를 제시해서 누구나 쉽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나온 게 타일러 모형이고,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 타일러와 학문적 동료 관계를 갖고 있고, 동료 관계이면서도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 이제 슈왑인데, 슈왑이 실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거기서 수기라는 말이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이 수기, deliberation, 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 푹 고아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푹 고아서. 그야말로 이제 다양한 논쟁을 거치면서 일련의 합의된 절차에 이르는 그런 과정. 그야말로 이제 대화와 논쟁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수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수기를 좀 더 구체적인 교육 과정 개발에 적용한 사람이 워커. 이 워커는 제가 수업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살아계시. 마치 옛날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조나센이 교육과 교사 학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아직 살아계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워커. 이 워커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토숙설로 이제 3단계를 제시하죠. 실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 상황을 강조하니까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그 다음에 토속설의 3단계 중에서 수기과정이 매우 중시되고 있죠. 그죠? 수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수기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명칭을 써달라고 했죠. 그래서 워크 모형의 명칭은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뭐 제가 말씀드린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 나는 자연주의적 모형이다.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 자연스러운 과정을 내가 제시하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 본인 스스로 자연주의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도 예전에 수업 중에 말씀드렸지만 타일러도 사실은 직선형이 아니. 그죠. 본인은 직선형이 아니라는데 후대 학자들이 자꾸 직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직선형으로 굳어진 거죠, 그냥. 이 사람도 자연주의적 모형이라 불리기를 원하는데, 야, 너 수기야. 수기 과정 강조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 상황을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야. 이렇게 다른 명칭을 자꾸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명칭을 써도, 괜찮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1점이죠. 요 명칭만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명칭만 쓰면 조금 뭐 하니까 간단하게 뭐 3단계 정도 있다. 간단하게 언급해 줄 수도 있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해도. 여기 보면 배점 기준표에 보면 배점이 지금 총 4점으로 되는 데 있죠. 여기에 명칭 1점,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쓰는 거 3점.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논점에 각각에 대해서 1점씩 다 배당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돼 있죠.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뭐 교과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유가 있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어떤 제시문을 토대로서 뭐랄까 응용력, 적용력 이걸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평소에 공부했던 대로 단계나 장점이나 특징 등을 잘 생각해서 이 주제 제시문하고 잘 맞도록 연기가 가능하도록 논리적으로 잘 녹여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3가지가 서로 같은 범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주가 비슷한 범주가 돼버리면 점수를 이제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범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요 범주 안에서 답안은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한된 범주 안에서 답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타일러식의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치나 신념 체계들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표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생의 지금 제시문을 보시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자라는 것이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교가를 존중하는 의견이 있죠.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자연주의적 개발 모형에 따르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식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워커의 모형을 학교 교육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 표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표출.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단계, 토대 단계, 토대 다지기, 강령을 마련한다, 강령. 그래서 보통 이제 5가지 정도의 대변인이 참여해요. 첫 번째 대변인은 학습자 대변인, 학생을 대변하는 대변인들, 그 학습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교가 대변인이 참여합니다. 교가 대변인은 교가의 가치, 교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교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환경 대변인입니다. 물리적 환경, 학교 교실 환경, 뭐 학급 환경, 이런 물리적 환경과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심리적 환경, 교사 학생의 관계, 교관의 관계, 이런 환경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환경 대변인. 그다음에 교사 대변인도 있습니다. 교사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까 학습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학습자의 특성들, 학습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학습자의 특성, 다양성, 개성 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교사가 주도하고, 교육은 교사가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교사 대변인. 교사 대변인이 다시 교사 집단들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교육과정 전문가는 교육과정 개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견해들을 표출하고 하나의 일치점을 향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수기과정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논쟁을 거치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유망한 실천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일련의 합의 과정이라는 수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이 실제적 모형이 출연하게 된 이유도 바로 실제 상황에서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죠. 학교가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제적 상황과 상황 맥락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천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타 역동적이라든지 그 상황 맥락을 강조한다든지 대화를 강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만 써주시면 되는데 요 세 개의 측면에서 잘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제 PBL이죠. 문제 중심 학습 또는 문제 기반 학습이다 하는 거고, Problem Based Learning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 실제 문제,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지식, 기능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 중심 학습이죠. 문제 중심 학습은 제가 이제 교수 학습할 때 문제 중심 학습 구성주의 교수 학습 이론 하나도 출제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출제되는 게 문제 중심 학습하고 상황 학습 이론. 이 두 가지는 1순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했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학습자의 역할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 학습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거기 문제중심 학습의 구성 요소에서도 설명을 했고, 문제중심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알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처음에는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부터 먼저 던져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집단을 구성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모여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들을 각자 알고 있는 거 다 말해봐.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뭔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학습 과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학습 과제를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실천 계획을 세워서 각자 흩어져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된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과된 그런 과제를 해결하고, 그 과제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과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된 점들을 다시 집단이 다시 모여서 공유하게 되는, 첫 번째 한 번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되죠. 왜냐하면 복잡하고 비구조화되고 실질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거죠. 따라서 학습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문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안내, 학습자 역할을 대한 안내, 그다음에 이 문제 설정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그야말로 협동학습이 필요 없다. 자기주도 학습할 정도까지 아니다. 그냥 탁 보면 안다. 이거는 바람직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과 협동학습이 번갈아 가면서 한 3번에서 5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해결될 정도로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학생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안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학습자 역할로 제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는 추론적 그 역할을 한다. 추론적 역할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추론 능력 하면 그건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가설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추론적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이지, 그 추론적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만약에 추론적 측면만 얘기한다면 답안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만약 그 말고, 그러면서 거기서 학습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특성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비구조화된 문제, 실제적 문제다. 핵심 포인트는 비구조적인 문제죠. 그죠? 구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틀에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들, 이 문제, 이런 문제적 특성들로 인해서 이 비구조화되고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결되는 문제는 뭡니까? 임용시험 문제잖아요. 그죠? 임용시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장 뭐지? 하고 관심을 기울이죠.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그죠? 이거 어떻게 썼니? 제가 어떻게 썼니?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신의 실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흥미가 있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동기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올해 제가 밑에 1층에서 1층 앉아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올해 시험을 안 봤는데 전공이 영어과인데 시험에 쉬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왜 관심을 기울인 겁니까? 자격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거야,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를 높이고 호기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문제의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니까 다각적인 해석 능력이 요구되네. 한 측면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해석을 하려면 나름대로 코빙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전략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 사람. 그 사람은 코빙턴, 여러분 잘 아시죠? 코빙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지금은, 코빙턴이 뭐지? 물론,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전략적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제 해결적 능력이라든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적용력, 또는 전위력, 가설 추론적 능력,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여기도 조금, 요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의미 연관성이 있으면 이제 해답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는, 준거 참조 평가. 그다음에 자기 참조 평가죠. 중거 참조 평가, 자기 참조 평가. 자기 참조 평가 중에서도 이제, 성장 지향 평가와, 능력, 지향 평가. 능력 참조, 성적 참조, 이렇게 총 3개의 논점이 출제가 됐죠. 우리가 평가는, 평가의 시기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구분하죠. 형성평가 2번 출제됐죠. 그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규준지향, 그 다음에 준거지향, 이렇게 평가하죠. 그죠? 자기지향, 또는 자기참조. 여기서 준거지향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준거지향이잖아요. 그죠? 제가 총괄평가를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제로다 그러죠. 출제가 제로다. 여기서도, 만약 시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규준지향 상대평가를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가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점으로는 제시될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 논점으로 출제된다면 준거지향 평가가 출제될 수밖에 없고, 이것도, 한번 출제됐지만 또 나온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과정평가의 일환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학생이 지금 주요 논점이 이제 학생이 그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평가의 개인화가 또는 개별화가 필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상대적 위치를 판단하는 평가가 아니라 그 개인이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그 성취의 기준이 이제 학생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성취 기준 학생 목표가 되면 준거 절대적 기준이라는 준거가 준거 지향 평가되는 것이고 학업 성취 정도의 기준이 개인이 되면 자기 참조, 자기가 기준 되니까 자기 레퍼런스, 자기 참조 평가가 되는 거죠. 그 자기 참조 평가는 그것도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자기 중에서도 성장 정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능력 정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능력의 발휘 정도 그 두 가지 성장 정도와 능력 발휘 정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는 성장 지향 그 다음에 능력 지향 평가 두 가지가 출제됐다. 이렇게 전체를 보면 상대적 측면보다는 전부 다 상대적 평가보다는 어떤 그 학 평가의 개인화라든지 평가의 그 학 성취 정도를 좀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평가 유형의 명칭을 보십시다. 명칭 쓰라고 그랬죠. 준거 지향 평가다. 야, 이거 틀리면 정말 곤란하죠, 그죠? 그 준거 참조, 준거 지향, 목표 지향, 절대 평가 다 가능합니다. 다른 게 안 되나요? 다른 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범주 안에 준거, 목표, 절대.
두 번째입니다. 개인차 이 준거지향 평가에 근거할 때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이게. 개인차 뭐지? 개인차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개인차 뭐 블룸 얘기할 때도 나오고 캐롤 할 때도 나오고 캐롤 이제 개인차 요소가 있죠. 개인차 변별, 개인차.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차 그러면 이제 평가에서 검사에서 개인차 그러면 검사관에 보면 이제 뭐 양적으로 측정하자 아니면 발달을 지향하자 뭐 그다음에 총평이다 총평관 뭐 평가관 측정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이제 뭐 발달적 교육관, 교육관에 본다면 이제 뭐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해서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사학습 기회를 제공해주면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다.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교사학습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학습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개인차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요 개인차 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교육평가의 제 1세대 황정규 교수의 제자가 출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만 유일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서 오는 결과, 이 개인차는 교육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사학습 환경에 의해서 제로로 떨어졌다. 개인차가 발생하는 것은 학습이 누적적 결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적적 결손 때문에 오는 것이고, 요거는 교사학습 환경만 잘 제공해주면 누구나 다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해서 누구나 다 그 특정 교사학습 목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 개인차다는 거예요. 개인차는 중요한 것은 이 준거지향 평가에서는 준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 목표, 교사학습 목표, 학습 목표다. 학습 목표가 준거가 되면 이 학습 목표는 누구나 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제해서. 그래서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전에 적절한 교사학습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얘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것이라는, 목표 좀 못 이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사학습 기회만 잘 제공해주면 그 개인차는 전부 다 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95% 이상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정규 교수는 딱 요렇게 얘기합니다. 누적적 실패소는 결과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작용과 노력에 의해서 영어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신념. 말이 조금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칫 제가 풀었습니다.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해서 적절한 교사학습 환경과 제공, 누구나 학습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게 개인차다. 개인차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그 학습 실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교사학습 환경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유형과 관련해서 2점입니다. 능력지향 평가와 성장지향 평가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설명하라는 거죠. 개념을 능력지향 평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성장지향 평가가 무엇인지를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에 비춰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능력의 발휘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뭡니까? 능력의 기준이 개인의 능력. 자기 중에서도 자기 능력을 기준해서 현재 능력의 발휘 정도,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가, 능력의 수행 정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수행 결과를 비교해서 점수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자기 능력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교사는 이렇게 짐작해서 능력. 난 너 왜 임용시험 이번에 점수가 아주 조금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왔는데, 야, 너 네 능력에 비해서 조금 그렇지 않냐? 선생님, 제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너 능력보다 이번에 점수 잘 본 것 같아. 너 평소에 자신의 능력 과소평가하는 거죠. 능력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개인화를 가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지향 평가는 성장이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얼마나 성장했는가, 초기 성취 수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성취 수준을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취 수준을 기준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성취 수준.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겠죠. 마지막 논점입니다. 4번 논점, 동요장학. 동요장학은, 2번씩이나 제가 출제했을 정도로, 중요했고, 장학하면, 임상장학, 교내자율장학. 교내자율장학은 임상장학, 동요장학,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주로 이제 초임교사에게 사용하는 임상장학,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물론 초임교사하고, 경력교사하고 함께 동료 장학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학교 교직 사회 전체적 문화를 개선하고 교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료 장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동료 장학 중요하고 또 저 초등에서도 출제됐죠. 제가 초등에서 이제 해설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초등에서 출제되면 2016학년도 반도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7학년도는 출제가 안 됐죠. 2018학년도는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무시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출제했죠. 그 동료 장학과 관련된 그 방법도 제가 출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내 장학의 이 명칭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내 장학, 읽어보면 동료 장학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쉽게 확인 못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개념의 이해가 조금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칭 써주고 개념 설명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둘이서 그냥 끼리끼리 팀을 이루어서 같이 이제 협동해서 장학하는 거다. 그런 의미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동료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답안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조금 폭 이 중에서 답안 중에 제일 폭이 넓은 게 동료장학의 활성화 방안이다. 거의 이 부분은 3점짜리고 배점도 적고 점수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논점이다 볼 수 있겠고, 그동안의 교육행정 한 대 퍽퍽 때렸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한번 쉽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수업 연구 중심, 동료 간의 수업을 연구하는 식으로 공개 수업을 하고 같이 이제 네가 한번 참관해보고 내가 또 네 수업 참관해보고 이렇게 이제 수업 연구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뭐 교과 협의회를 만든다, 동학년 협의회를 만든다, 공식 조직이든 비공식 조직이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 지금 여기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의 그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할 것인가? 혼자는 그럼 곤란하니까 같이 좀 협력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공동의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이거는 거의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력고사, 초임교사가 멘토링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같은 교과 선생님끼리 이제 협의회 중에 하나죠. 협의회를 통해서 한다. 동학년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회, 요건 요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 전체 포괄 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학습 조직을 뭐 구성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학습 공동체, 교사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동료 장학이라는 개념적 의미가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써주셔야 돼요. 서술하실 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 출제 경향과 논점에 대한 분석 맞추도록 하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입니다. 먼저 A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한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다음 내용 교육과정, 수업, 평가, 장학에 관한 것이다. 1사를 활용해서 주제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라 라고 되어 있죠. 배점 기준표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뭔가 조금 상당히 길입니다. 길다 보니까 보통 다른 거 같은 게 한 줄에 들어가는데 한 줄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명칭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유 세 가지 4점이 배당되어 있다. 1점, 3점. 그 다음에 PBL의 학습 역할 두 가지 2점. 그 다음에 특성 1점. 이 학습 효과 1점에서 4점.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의 명칭과 1점. 그 다음에 교육적 해석 한 가지 1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평가 유형 개념 설명하는 거 2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내 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1점, 활성화가 두 가지 2점, 이렇게 해서 3점 배당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밑에 구성과 표현, 아까 설명을 했죠. 서론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면 1점, 그 다음에 주어진 주제와 연기해서 설명하는 거 2점. 그러니까 본론의 4개의 문단을
최소한 3개 이상은 써줘요. 3개 이상. 3개 이상 쓰면 2점. 하나씩 빠질 때마다 1점씩 깎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제시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해 보시면, 제시문 중에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첫 번째, 김 교사가 얘기하는 게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박 교사가 이제, 박 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명칭이라고, 그러니까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명칭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박 교사 잘 보시면,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과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간의 차이가 있다. 자기는, 이 사람은, 김 교사는 이쪽 입장이죠. 학습자 대변인의 입장에서 자기는 이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박 교사는 물론 그거 말고 다른 견해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견해가들이 다 표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 합의를,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대변인들이 참여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이게 이런 견해들이 다 표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표출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편성하고 개발하고 싶은데, 교과 중시하고 있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지배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해서 해버리면, 실제 모형처럼 하지 않고 해버리면 저와 같은 김 교사의 견해가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다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어느 정도 힌트라고 볼 수 있고, 뭐 힌트이기도 하지만 또 단계나 특징을 잘 보시면 쉽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상충되는 의견을 이제 상호 조정해가면서 합의에 이르게 되겠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서, 이렇게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 수기 과정이죠.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수기 과정이 중시한다는 거예요. 수기 과정. 적절한 합의점에 도출할 수 있는 수기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게 두 가지는 거의 뭐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제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제와 연결해야 되겠죠. 주제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이런 개인별 특성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중시하는 이런 견해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걸 교육과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합의를 도출해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럴 때만이 이 주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 자체에서. 교육과정에서 이런 견해들이 다 들어와서 그런 다양한 특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 가능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모티브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를 끌어내는 거, 적절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첫 번째 단계 필요하죠. 그래서 합의를 끌어내고 타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합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개발이 되면 두 번째 하는 거,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사니까 교사가 교육과정을 수업에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 논점이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수업에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업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지난번 연구 수업에서 문제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습자 역할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게다가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도 보이지 않더라. 이 문제 특성 때문에 흥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 특성, 아까 그 논점에서도 문제 특성에 따른 교육적 효과잖아요. 그죠? 이거 이미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흥미를 높이긴다, 흥미를. 제시문 소개. 뭐 이거는 뭐 쉽겠지만 잘 모르면 제시문을 잘 의존해서 잘 모르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높이고, 흥미를 높이려면 이 문제가 비구주한 실제적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이렇게 학습자 역할 안내, 좋은 문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뭐 목표 기반 학습이라든지 문제 중심 학습이라든지 하는 것 전부 다 그 구성 요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그 구성 요소를 잘 알고 잘 설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나사인의 그 구성 요소 출제됐던 것처럼 구성 요소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그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선생님은 이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한 기반적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와 같은 논점에서 비춰볼 때 주제와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만이 그런 교육이 실천적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하고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의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상대적 위치, 상대평가죠. 미리 설정 학습 목표에 도달점, 학습 목표가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규준지향, 그러니까 준거지향, 절대평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평가 유형,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개념 설명하라. 준거지향 평가 개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형 외에 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능력 참조 또는 능력 지향, 성경 참조 또는 성경 지향 평가도 있더라. 이 두 가지 개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제와 이제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성을 존중하는데, 상대평가해버리면 줄 세우기 식기로 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죠? 이렇게 학습자의 특성, 성취 수준 또는 학자 그 평가의 개인화나 이런 성취 수준을 이것도 성취 수준과 물론 관련되겠죠. 성취 수준을 이제 개인화시키는 거죠. 평가의 개인화, 성취 수준의 개인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절대평가와 같은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 진짜 교육과정, 수업, 평가까지 딱 그 교육적 효과가 완결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체 쭉 논리 일관적으로 그래서 수업, 교육 목표 또는 학습 목표와 그다음 교수 학습 평가가 논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학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수업이 끝나는 거죠, 이제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행정 적절히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끼워 넣기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래서 저 혼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이제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해보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런 주제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주제문을 각 논점별로 문단에서 주제문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이렇게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 이 세 가지가 혼자 힘으로 힘들더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거나 관심사이니까 나름대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동요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 주고 있죠, 그죠? 협의를 통해서 하자. 또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공유하도록 하자. 기타 나머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선생님의 전문성도 높아지지만 학교 교육의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범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쉽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주제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이 주제가 중시되고 있다. 주제어가 중시되고 있다. 이런 핵심어가 중시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논점을 간단하게 추려주면 되겠죠. 학생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과 평가. 두 번째, 세 번째 논점. 더불어 동료 장악. 네 번째 논점. 활성화해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급하다 그러면 그냥 구성만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런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기 위해서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그다음에 적절한 수업과 평가의 강구, 동요 장악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끝.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자, 본론 첫 번째 논점이죠. 첫 번째 논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뭐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질문에 답을 해보면 워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자연주의적 개발 모형이다. 또는 실제적이다. 수기 모형이다.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토속설의 단계로 구성되고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 간단히 한 문장 정도, 뒤에 안 써도 어떻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칭만 쓰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표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 개인적 특성, 제시문에 있는 것처럼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이 있고요. 교과 대변인, 환경 대변인이 있고, 그 다음 교사 집단 대변인이 있고, 교육과정 전문가가 있고, 이 사람들이 5가지 대변인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다 표출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기 과정,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 있다는 거죠. 의견 조정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논쟁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 이르면서 가장 유망한 교육과정 실천 대안들을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망한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일러식의 그런 이론적 탐구, 타일러는 이제 원리 원칙만 강조하잖아요. 그죠? 경험 선택의 원칙, 경험 조직의 원칙, 뭔지 이론적 탐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특수한 상황 맥락 등을 고려해서 현실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제적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제문 써줘야 되겠죠. 이런 점을 근거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주제어죠. 교육이 되려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개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표방이 돼야 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 의견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이 의견은 교육과정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설득력 있고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이런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이제 수업을 운영해야 되겠죠.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교사는 이를 수업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도입문이고 도입문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점 들어가 보면 박 교사가 언급한 PBL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학자의 역할과 문제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PBL 학자 역할 이제 논점입니다. 제시하면 첫째 협동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다 수집한 다음에 그 사실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학습 과제를 설정하게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제 설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이제 분담을 하게 되겠죠. 분담해서 실천 계획을 수행합니다. 이 전부 다 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과제를 해결하고, 해결된 것을 다시 팀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또 마찬가지 또 다시 가서 재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알았던 사실 다시 확인하고, 학습과제 설정하고, 또 실천 계획 세우고,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번갈아 하면서 그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 기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을 이제 습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PBL에 적합한 문제죠. 문제는 비구조화되어 있다. 실제적이다라는 거고, 이런 문제 이런 특성으로 해서 학습의 흥미와 동기가 유발,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뒤에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앞에 딱 보면 뒤에 거 안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참고로 해놓은 거고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뒤에 거는 안 읽어요. 아예 안 읽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쓰고 싶으면 제일 중요하다 싶은 거 그냥 제시문은 이미 흥미, 동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써주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주제문은 이처럼 교사는 PBL과 같은 학습자의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가 보장되는 수업을 설계해서 운영할 때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수업 장면에서 실천될 수 있다. 세 번째 논점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에 이제 반영이 되면 평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 특성이 수업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 특성들, 개인화, 평가의 개인화가 중요한 거죠. 이걸 상대적으로 누구하고 누가 줄 세우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준거를 학습 목표에 두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평가 개인화를 강조하는 평가 유형에 대한 논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평가 준거 참조, 박 교사가 제안한 평가 유형은 준거 참조 또는
목표 지향 평가다. 학습 목표에 두고 학습자의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중시한다. 뭐 개념 설명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거 참조 평가에서 개인차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누적적 실패에 쏘는 결과고 이런 교육적 노력에 의해서 영어로 떨어질 수 있다. 극복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편 김 교사가 제안한 능력 참조, 성장 참조 평가는 평가 개인화를 강조하는 자기 참조 평가 유형에 해당하는데 능력 참조 평가의 개념 설명, 여기 뒤에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성장 참조 평가 개념 설명, 뒤에 어떻게 판정하는지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근데 주제문입니다.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학생의 상대적 위치보다는 개별적 성취 수준이 강조되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할 때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비로소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전체로 교육과정과 교사학습 평가가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 주제문은 이 의미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이런 내용을 간단히 써주시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다 이런 얘기만 들어가주면 되니까 크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죠? 결론입니다. 결론 아니죠. 마지막 논점. 그러나 교사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실천하기는 한계가 있다. 동료 간의 협력과 공유가 필요한 이유다.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 장학은 동료 장학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활성화하려면 첫째 연구 중심의 연구 수업 활성화 각각 1점이니까 이제 뭐 이 중에 여기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이 여기에는 설명이죠. 연구 과제 공동으로 선정하고 공개 수업을 한다든지 경력 초임과 짝을 이룬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같은 교과 교사들끼리 다시 뭐 수업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 두 번째 협의회를 활성화시키자. 협의회는 뭐 또 비공식 조직 기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 주제문입니다. 반영하는 교육이 보다 내실화되려면 교사 상호 간에 함께 협동하는 동료적 과정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학교 교육 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마무리가 되죠. 이제 결론입니다. 전체 주제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 행복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이 각기 다른 개별적 특성을 고려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흥미와 참여를 높여서 수업과 평가를 계획하고 자율성에 기초한 동료 장을 활성화해서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갖추고 나가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하는 점수가 나오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높은 성적으로 2차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뭐 어차피 화살은 끝났죠. 시위들을 이제 나갔습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2차가 이제 여러분들 최대 중심 목표이고 타겟을 잘 맞춰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